이걸 드려야 할지 말아야 할지 사실 많이 고민했어요. 아버지, 왜 그렇게 사셨어요? 이 질문을 입 밖으로 꺼낸 건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나서도 한참이 지나서였습니다. 병원 복도에서도 장례식장에서도 아버지의 유품을 정리하는 동안에도 저는 그 말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무표정하게 절차를 밟았고 조문객들에게 고개를 숙였고 빈소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이런 상황이 벌어진 데에는 아주 충격적인 이유가 있었습니다. 아버지와 저 사이에는 말이 없었습니다. 정확히는 15년간 제대로 된 대화가 없었습니다. 명절에도 생일에도 아버지가 몸이 아프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도 저는 전화를 걸지 않았습니다. 아버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우리는 서로의 안부를 물어오는 친척들을 통해서만 상대의 소식을 확인했습니다. 살아있다는 것, 별일 없다는 것, 그 정도만 알면 됐습니다. 미워해서가 아니었습니다. 정말로 미운 감정이었다면 차라리 나았을 겁니다. 미움은 언젠가 풀어낼 수 있는 것이니까요. 하지만 제 마음속에 남아있던 건 미움보다 더 무거운 것이었습니다. 서운함이었습니다. 아버지가 저를 버린 것 같다는 느낌, 제가 아버지에게 중요하지 않았다는 확신. 그런 것들이 켜켜이 쌓여서 단단한 벽이 되어 버렸습니다. 아버지는 말이 없는 분이었습니다. 어릴 적 기억 속에서도 아버지는 늘 조용했습니다. 퇴근 후 거실 소파에 앉아 신문을 보시거나 저녁 식사 후 방에 들어가 책을 읽으셨습니다. 어머니가 아버지에게 이것저것 물어보면 아버지는 짧게 대답하셨습니다. 응, 그래, 알았어. 그게 전부였습니다. 저는 어릴 때 그게 당연한 줄 알았습니다. 아버지라는 존재는 원래 그런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조용하고 무뚝뚝하고 가끔 머리를 쓰다듬어 주는 게 애정 표현의 전부인 사람. 하지만 자라면서 친구들의 아버지를 보면서 저는 조금씩 이상하다는 걸 느꼈습니다. 다른 집 아버지들은 딸의 학교 이야기를 물었습니다. 시험은 어땠는지, 친구들과는 잘 지내는지, 요즘 뭐가 재미있는지 궁금해했습니다. 하지만 우리 아버지는 그런 걸 묻지 않으셨습니다. 제가 먼저 말을 걸어도 고개만 끄덕이셨습니다. 때로는 대답조차 없으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점점 말을 아꼈습니다. 아버지에게 이야기해봤자 반응이 없으니 굳이 말을 꺼낼 필요가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중학교에 올라가고 고등학교에 들어가면서 저와 아버지 사이의 대화는 거의 사라졌습니다. 밥 먹었냐는 질문과 나간다는 인사, 그 정도만 오갔습니다. 그러다 제가 대학생이 되던 해 어머니가 돌아가셨습니다. 갑작스러운 교통사고였습니다. 어머니는 횡단보도를 건너다가 신호를 무시한 차에 치였고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결국 깨어나지 못하셨습니다. 장례를 치르는 동안 아버지는 한마디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눈물도 흘리지 않으셨습니다. 그저 빈소 앞에 앉아 조문객들에게 묵묵히 고개를 숙이셨습니다. 저는 그게 이해되지 않았습니다. 아버지는 어머니를 사랑하지 않았던 걸까요? 아니면 슬픔조차 표현할 줄 모르는 사람이었던 걸까요? 장례가 끝나고 집으로 돌아온 후에도 아버지는 여전히 조용했습니다. 어머니의 빈자리를 어떻게 채워야 할지 고민하는 대신 그저 평소처럼 출근하고 퇴근하셨습니다. 그때부터였습니다. 제 마음속에 서운함이 자리 잡기 시작한 게 아버지는 어머니가 떠난 후에도 아무것도 변하지 않았습니다. 슬퍼하지도 힘들어하지도 않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저에게 괜찮냐고 묻지도 않으셨습니다. 그냥 각자의 방에서 각자의 시간을 보냈습니다. 졸업 후 저는 서울로 올라갔습니다. 취업 준비를 하면서 자취를 시작했고 아버지와는 더 멀어졌습니다. 가끔 명절에 내려가면 아버지는 여전히 혼자 살고 계셨습니다.
집은 예전 그대로였습니다. 어머니가 쓰시던 물건들도, 거실에 걸린 가족 사진도, 부엌에 놓인 식탁도 그대로였습니다. 아버지는 늙어가고 있었습니다. 머리가 하얗게 새었고 허리가 굽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말이 없었습니다. 제가 무슨 일을 하는지, 어떻게 지내는지 묻지 않으셨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아버지의 건강이나 일상에 대해 물어보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같은 공간에 있으면서도 완전히 다른 세계에 살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해 아버지가 쓰러지셨습니다. 친척 이모가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아버지가 집에서 쓰러져 있는 걸 발견했다고, 지금 병원에 계신다고 했습니다. 저는 부랴부랴 고향으로 내려갔습니다. 병원에 도착했을 때 아버지는 이미 의식을 되찾으신 상태였습니다. 의사는 과로와 영양 부족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며칠 입원하시면 괜찮아지실 거라고 했습니다. 병실에 들어갔을 때 아버지는 창밖을 보고 계셨습니다. 제가 들어선 걸 아셨을 텐데 고개를 돌리지 않으셨습니다. 저는 병상 옆 의자에 앉았습니다. 한참을 그렇게 있다가 제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괜찮으세요? 응. 그게 전부였습니다. 아버지는 더 이상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저도 더 물어볼 게 없었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서로를 바라보지 않은 채 각자의 생각 속에 머물렀습니다. 병실 안은 고요했습니다. 복도에서 들려오는 발걸음 소리와 창밖에서 스쳐 지나가는 바람 소리만이 그 정적을 채우고 있었습니다. 며칠 후 아버지는 퇴원하셨습니다. 저는 아버지를 집까지 모셔다 드리고 다시 서울로 올라갔습니다. 그 후로도 몇 년이 흘렀습니다. 그 사이 저는 결혼을 했고 아이를 낳았습니다. 아버지는 결혼식에 오셨지만 축사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손자가 태어났다는 소식을 들으셨지만 직접 보러 오시지는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올해 초 아버지가 암 진단을 받으셨다는 연락이 왔습니다. 이미 상당히 진행된 상태였습니다. 수술도 어렵고 항암 치료도 큰 효과가 없을 거라는 의사의 말을 들었을 때 저는 무엇을 느껴야 할지 몰랐습니다. 슬픔도 분노도 후회도 아닌 그저 텅 빈 감정만이 남았습니다. 아버지는 끝까지 혼자 버티셨습니다. 병원에 입원하지도 않으셨고 누군가에게 도움을 청하지도 않으셨습니다. 그저 집에서 조용히 시간을 보내셨습니다. 제가 찾아뵙겠다고 했을 때도 아버지는 괜찮다고만 하셨습니다. 그리고 석 달 후 아버지는 돌아가셨습니다. 장례를 치르는 동안 저는 계속 생각했습니다. 아버지는 왜 그렇게 사셨을까? 왜 아무 말도 하지 않으셨을까? 저를 사랑하지 않으셨던 걸까? 아니면 사랑하는 방법을 몰랐던 걸까? 하지만 답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아버지의 집을 정리하러 갔을 때였습니다. 아버지 방 책상 서랍 안에서 낡은 공책 한 권을 발견했습니다. 이걸 드려야 할지 말아야 할지 사실 많이 고민했어요. 명희 씨가 그렇게 말하며 작은 상자를 제 앞에 놓았을 때 저는 그게 뭔지 몰랐습니다. 장례식이 끝나고 사흘째 되던 날이었습니다. 대부분의 조문객이 돌아가고 빈소도 철거되고 아버지의 집에는 다시 정적만 남았습니다. 명희 씨는 마지막까지 남아서 정리를 도와주셨습니다. 명희 씨는 아버지의 이웃이었습니다. 아버지 집 건너편에 사셨고 어머니가 돌아가신 후 가끔 아버지께 반찬을 갖다 드리곤 했다고 들었습니다. 조용하고 말수가 적은 분이었습니다. 장례식 내내 구석에 앉아 계셨고 제게 먼저 말을 걸지도 않으셨습니다. 그런 분이 상자를 건네며 한참을 망설이고 계셨습니다. 이게 뭔가요? 편지예요. 아버님이 쓰신 거예요. 명희 씨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분은 상자를 바라보다가 저를 바라보다가 다시 상자를 내려다보셨습니다.
마치 이걸 건네는 게 옳은 일인지 확신하지 못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편지요? 네. 수진 씨한테 쓰신 편지예요. 매일 밤 이걸 쓰셨어요. 영희 씨는 천천히 말을 이었습니다. 그분의 손이 상자 위에 얹혀 있었는데 그 손이 가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창밖으로는 봄볕이 들어오고 있었지만 거실은 어쩐지 차가웠습니다. 보내지는 못하셨어요. 쓰기만 하시고 서랍 안에 넣어두셨어요. 그렇게 10년 넘게요. 10년.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손이 굳었습니다. 10년이라는 시간이 얼마나 긴지, 그 안에 얼마나 많은 날들이 있었는지 생각하니 숨이 막혔습니다. 아버지는 10년 넘게 매일 밤 저에게 편지를 썼다는 건가요? 그런데 단 한 통도 보내지 않으셨다는 건가요? 왜요? 왜 보내지 않으셨어요?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영희 씨는 고개를 저으셨습니다. 모르겠어요. 아버님은 그런 말씀 안 하셨어요. 그냥 가끔 제가 반찬 갖다 드릴 때 책상에 앉아 뭔가를 쓰고 계신 걸 봤어요. 처음엔 일기인 줄 알았죠. 그런데 어느 날 아버님이 편찮으셔서 제가 방 정리를 도와드렸을 때 봤어요. 서랍 안에 편지들이 가득했어요. 영희 씨는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그리고는 작은 한숨을 내쉬셨습니다. 돌아가시기 전날 아버님이 저를 부르셨어요. 그때 이 상자를 주시면서 부탁하셨어요. 수진이한테 전해달라고요. 하지만 꼭 읽어야 한다고 강요하지는 말라고요. 그냥 받을 마음이 생기면 받으라고, 그렇게만 전하라고 하셨어요. 저는 상자를 바라봤습니다. 오래된 과자 상자였습니다. 모서리가 낡아서 색이 바랬고 뚜껑에는 먼지가 앉아 있었습니다. 그 안에 10년 넘는 시간이 담겨 있다는 게 믿기지 않았습니다. 저는 이걸 받아야 하는 건가요? 명희 씨는 대답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분은 그저 제 손을 가만히 잡아주셨습니다. 그 손은 따뜻했습니다. 오랜만에 느껴보는 온기였습니다. 명희 씨가 돌아가신 후 저는 한참 동안 상자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열어야 할지 말아야 할지 결정할 수 없었습니다. 열면 뭔가 달라질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열고 싶지 않았습니다. 아버지의 마음을 알게 되는 게 두려웠습니다. 해가 기울고 방 안이 어두워졌습니다. 저는 불을 켜지 않았습니다. 어둠 속에서 상자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문득 손이 저절로 움직였습니다. 상자 뚜껑을 열었습니다. 안에는 편지들이 빼곡하게 쌓여 있었습니다. 크고 작은 종이들이었습니다. 어떤 건 편지지였고, 어떤 건 공책을 뜯어낸 종이었고, 어떤 건 달력 뒷면이었습니다. 모두 아버지의 손글씨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맨 위에 있는 편지를 꺼냈습니다. 날짜가 적혀 있었습니다. 15년 전이었습니다.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석 달쯤 지난 때였습니다. 수진아, 오늘 내가 대학 합격 통지서를 받았구나. 내가 기뻐하는 모습을 보고 싶었는데 너는 방에 들어가 버렸다. 내가 축하한다는 말을 하고 싶었는데 입이 떨어지지 않았다. 미안하다. 아빠는 왜 이렇게 말이 없는 사람이 됐을까? 내 엄마는 살아 계실 때 늘 그랬다. 말을 해야 한다고, 수진이한테 관심을 보여야 한다고. 나는 알고 있었다. 하지만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다. 편지는 거기서 끝났습니다. 저는 그 종이를 한참 들여다봤습니다. 아버지의 글씨는 삐뚤삐뚤했습니다. 마치 쓰다가 멈추고 다시 쓰다가 멈춘 것처럼 군데군데 번진 자국이 있었습니다. 다음 편지를 꺼냈습니다. 수진아, 오늘 내가 서울로 올라간다고 했을 때 나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잘 지내라는 말도 조심하라는 말도 하지 못했다. 그냥 고개만 끄덕였다. 너는 실망한 표정을 지었다. 나는 그걸 봤다.
하지만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다. 내가 떠난 후 집이 너무 조용해졌다. 내 방문을 열어봤다. 내가 두고 간 물건들이 그대로 있었다. 인형, 책, 낡은 필통. 나는 그걸 보면서 울었다. 처음으로 울었다. 내 엄마가 떠난 후에도 울지 못했는데 그날은 울었다. 편지는 계속 이어졌습니다. 한 통, 두 통, 세 통. 저는 밤새도록 편지를 읽었습니다. 아버지가 쓴 날짜 순서대로 천천히 읽어 내려갔습니다. 어떤 편지에는 제가 명절에 내려왔을 때 이야기가 적혀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제가 집에 오기 전날 밤 청소를 하고 음식을 준비하셨다고 했습니다. 제가 좋아하던 음식들을 기억해서 만들려고 하셨지만 잘 안 됐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결국 명희 씨에게 부탁해서 반찬을 얻어왔다고 했습니다. 어떤 편지에는 제가 결혼한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이야기가 적혀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기뻤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슬펐다고 했습니다. 제 결혼식에서 뭐라고 말해야 할지 몰라서 며칠 밤을 고민했다고 했습니다. 결국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돌아왔다고 했습니다. 어떤 편지에는 손자 이야기가 적혀 있었습니다. 사진으로만 봤지만 너무 보고 싶다고 했습니다. 안아보고 싶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찾아가면 부담이 될 것 같아서 그냥 사진만 들여다봤다고 했습니다. 편지를 읽을수록 제 가슴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아버지는 저를 사랑하고 계셨습니다. 단 한순간도 저를 잊은 적이 없으셨습니다. 그런데 그걸 말로 표현하지 못하셨습니다. 아니, 표현하는 방법을 몰랐던 겁니다. 그래서 편지를 쓰셨습니다. 매일 밤 혼자 앉아서 저에게 하고 싶었던 말들을 종이 위에 적으셨습니다. 그런데 왜 보내지 않으셨을까요? 마지막 편지에 그 답이 있었습니다. 수진아, 나는 이 편지들을 내게 보낼 수 없을 것 같다. 왜냐하면 이건 변명처럼 들릴 것 같아서다. 나는 내게 좋은 아버지가 되지 못했다. 그건 사실이다. 변명할 수 없다. 이 편지들을 보내면 너는 나를 용서해야 한다는 부담을 느낄 것 같다. 나는 그걸 원하지 않는다. 그냥 내가 너를 사랑했다는 걸 내가 언젠가 알아줬으면 좋겠다. 그것만으로도 충분하다. 편지를 다 읽고 나서 저는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아버지는 끝까지 저를 생각하셨습니다. 용서를 구하지도 않으셨습니다. 그저 사랑했다는 것만 남기고 떠나셨습니다. 그게 얼마나 외로운 일이었을까요? 얼마나 쓸쓸한 밤들이었을까요? 창밖에는 아침이 밝아오고 있었습니다. 새들이 지저귀고 바람이 나무를 흔들고 세상은 여전히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제 안에서는 무언가 멈춰버린 것 같았습니다. 아버지. 그 이름을 부르는 제 목소리는 처음으로 떨리고 있었습니다. 수진아, 오늘은 밥은 잘 먹었니? 상자 안 편지들은 대부분 그 문장으로 시작했습니다. 날짜가 달라도 계절이 바뀌어도 그 첫 문장만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밥은 잘 먹었니? 아버지가 제게 할 수 있었던 유일한 질문이었던 것 같습니다. 저는 며칠 동안 편지를 읽고 또 읽었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다시 끝에서 처음으로. 어떤 편지는 2줄밖에 안 됐고 어떤 편지는 몇 장에 걸쳐 빼곡하게 적혀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안에 담긴 마음은 똑같았습니다. 그리움, 미안함, 그리고 사랑. 특히 자주 등장하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밥 이야기였습니다. 수진아, 오늘 아침 식탁에 혼자 앉아 있으려니까 내 자리가 너무 비어 보였다. 내가 어렸을 때 엄마가 차려준 밥상 앞에서 투정 부리던 모습이 생각났다. 반찬이 마음에 안 든다고 이건 싫다 저건 싫다 하던 내가. 나는 그때 아무 말도 안 했지. 그냥 밥이나 먹으라고만 했지. 지금 생각하면 미안하다.
내 투정도 예뻤는데 그걸 몰랐다. 밥상 이야기는 계속 나왔습니다. 수진아, 오늘 명희 씨가 김치찌개를 끓여줬다. 내가 좋아하던 맛이었다. 한 숟가락 떠먹으면서 내 생각을 했다. 지금 서울에서는 밥을 잘 챙겨 먹고 있니? 바빠서 거르는 건 아닌지 걱정이다. 내 엄마가 살아계셨으면 반찬 싸서 보내줬을 텐데. 나는 그런 것도 못 해줘서 미안하다. 아버지는 제가 밥을 잘 먹고 있는지 늘 걱정하셨습니다. 편지 곳곳에 그 걱정이 배어 있었습니다. 겨울에는 따뜻한 국물을 먹고 있는지, 여름에는 입맛이 없어도 끼니를 거르지 않는지, 밤늦게까지 일하느라 라면으로 때우는 건 아닌지. 저는 그걸 몰랐습니다. 아버지가 그렇게 걱정하고 계셨다는 걸. 아버지는 전화 한 통 하지 않으셨는데 매일 밤 편지에 그 걱정을 적으셨습니다. 밥 한 끼가 아버지에게는 얼마나 큰 의미였을까요? 밥을 잘 먹는다는 건 제가 건강하다는 뜻이고 무사하다는 뜻이고 살아있다는 뜻이었을 겁니다. 또 자주 나오는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어머니 이야기였습니다. 수진아, 오늘 내 엄마 생일이었다. 아침 일찍 성묘를 다녀왔다. 꽃을 사가면서 생각했다. 내 엄마가 좋아하던 꽃이 뭐였더라. 한참을 생각했는데 기억이 안 났다. 결혼하고 30년을 같이 살았는데 그것도 모른다는 게 부끄러웠다. 꽃집 아주머니한테 물어서 카네이션을 샀다. 무덤 앞에 앉아서 내 엄마한테 말했다. 수진이가 잘 지내고 있다고. 우리 딸 잘 크고 있다고. 내 엄마가 미소 지으며 고개를 끄덕이는 것 같았다. 아버지는 어머니를 그리워하고 계셨습니다. 편지마다 어머니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어머니가 살아 계실 때 했던 말들, 어머니가 좋아하던 것들, 어머니와 함께 보냈던 시간들. 아버지는 그걸 기억하고 계셨습니다. 수진아, 내 엄마는 말이 많은 사람이었다. 나는 말이 없었고, 그래서 우리는 잘 맞았던 것 같다. 내 엄마가 혼자 떠들어도 나는 듣기만 해도 좋았다. 내 엄마 목소리가 좋았거든. 지금도 가끔 들리는 것 같다. 부엌에서 설거지하는 소리, 거실에서 텔레비전 보며 웃는 소리. 그런 소리들이 그립다. 그 편지를 읽으면서 저는 깨달았습니다. 아버지가 어머니 돌아가신 후에도 아무렇지 않은 척했던 건 슬픔을 감춘 거였습니다. 표현하지 못했던 것뿐이었습니다. 아버지는 혼자 그 슬픔을 견뎌내셨습니다. 낮에는 일을 하고 밤에는 편지를 쓰면서. 편지 중에는 제가 결혼식을 올린 날 쓴 것도 있었습니다. 수진아, 오늘 내 결혼식이었다. 내가 웨딩드레스를 입고 나타났을 때 내 눈에서 눈물이 났다. 나는 얼른 고개를 돌렸다. 다른 사람들이 볼까봐. 하지만 내 엄마는 틀림없이 울고 있었을 거다. 저 하늘 어딘가에서 우리 딸이 이렇게 예쁘게 컸다고 기뻐하면서 신랑이 괜찮은 사람인 것 같아서 다행이다. 내가 행복했으면 좋겠다. 그것만이 내 바람이다. 식이 끝나고 내가 인사하러 왔을 때 나는 그냥 고개만 끄덕였지. 축하한다는 말도 잘 살라는 말도 못했지.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계속 말하고 있었다. 축하한다, 수진아. 행복해라, 우리 딸. 편지를 읽으면서 저는 울었습니다. 결혼식 날 아버지가 무표정하게 서 계셨던 게 기억났습니다. 저는 그때 섭섭했습니다. 다른 아버지들은 딸을 꼭 안아주고 축하한다고 말해주는데 우리 아버지는 그냥 고개만 끄덕이셨으니까요. 하지만 아버지는 마음속으로 그 말을 하고 계셨던 겁니다. 또 다른 편지에는 손자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수진아, 내가 보내준 사진을 받았다. 손자가 정말 예쁘게 생겼구나. 누구를 닮았을까? 너를 닮았으면 좋겠다. 내가 아기였을 때도 저렇게 예뻤거든.
사진을 책상 위에 놓고 매일 본다. 보고 싶다. 안아보고 싶다. 하지만 찾아가지 못한다. 내가 바쁠 것 같아서. 그리고 솔직히 말하면 내가 어떻게 안아야 할지 모르겠다. 아기를 안아본 게 언제였더라. 내가 아기였을 때, 그때도 서툴렀는데 지금은 더 서툴 것 같다. 저는 그 편지를 읽으면서 아버지가 손자를 보러 오시지 않았던 이유를 알았습니다. 부담이 될까봐, 귀찮게 할까봐, 그리고 무엇보다 서툴까봐. 아버지는 평생 그렇게 사셨습니다. 사랑하지만 표현하지 못하고, 다가가고 싶지만 물러서고, 안고 싶지만 손을 내밀지 못하고. 상자 맨 아래에는 가장 최근 편지가 있었습니다. 돌아가시기 며칠 전에 쓰신 것 같았습니다. 글씨가 흐릿했습니다. 손에 힘이 없으셨던 것 같았습니다. 수진아, 이제 시간이 얼마 남지 않은 것 같다. 몸이 점점 말을 안 듣는다. 하지만 괜찮다. 나는 충분히 살았다. 다만 한 가지 후회가 있다면 너한테 제대로 된 아버지가 되지 못한 것이다. 미안하다. 정말 미안하다. 하지만 알아줬으면 좋겠다. 나는 매 순간 너를 생각했다. 내가 아침에 눈을 떴을 때, 밥을 먹을 때, 잠들 때 나는 늘 내 걱정을 했다. 그게 내가 할 수 있는 전부였다. 이 편지들을 내가 볼지 모르겠다. 하지만 괜찮다. 그냥 내 마음을 적어두고 싶었다. 사랑한다, 수진아. 처음부터 끝까지 너를 사랑했다. 편지는 거기서 끝났습니다. 저는 그 편지를 가슴에 안았습니다. 종이가 구겨졌지만 상관없었습니다. 아버지의 마지막 말을 품에 안고 저는 한참을 그렇게 있었습니다. 방 안에는 봄바람이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따뜻하고 부드러운 바람이었습니다. 창밖에서는 새들이 지저귀고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제 곁에 없었지만 이 편지들 안에 계셨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제야 알았습니다. 아버지가 어떻게 저를 사랑하셨는지를. 미안하다. 편지 속에 그 말이 몇 번이나 나왔는지 셀 수 없었습니다. 아버지는 늘 미안해하고 계셨습니다. 제대로 된 아버지가 되지 못해서, 말을 걸지 못해서, 안아주지 못해서, 함께 있어 주지 못해서. 짧은 글씨들이 제 가슴을 하나씩 무너뜨렸습니다. 내가 잘 살고 있으면 그걸로 된다. 그 문장도 자주 나왔습니다. 아버지는 제가 행복하기만 바라셨습니다. 당신 곁에 있어 주기를, 전화를 해 주기를, 찾아와 주기를 바라지 않으셨습니다. 그저 제가 어딘가에서 잘 살고 있으면 그것만으로 충분하다고 쓰셨습니다. 저는 편지들을 다시 상자에 넣었습니다. 조심스럽게 한 장 한 장 접어서 넣었습니다. 그리고 상자를 가슴에 안았습니다. 아버지의 집을 나서면서 저는 명희 씨 집 앞을 지나갔습니다. 문이 반쯤 열려 있었고 안에서 설거지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잠시 망설이다가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명희 씨가 문을 열었습니다. 놀란 표정이었습니다. 수진 씨, 들어가도 될까요? 잠깐만요. 명희 씨는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저는 그 집 거실로 들어갔습니다. 작고 아담한 공간이었습니다. 창가에는 화분들이 놓여 있었고 벽에는 오래된 시계가 걸려 있었습니다. 똑딱 똑딱 소리만 들릴 뿐 집안은 조용했습니다. 앉으세요. 명희 씨가 차를 내왔습니다. 따뜻한 보리차였습니다. 저는 두 손으로 찻잔을 감쌌습니다. 온기가 손바닥으로 전해졌습니다. 편지 다 읽으셨어요? 명희 씨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다 읽었어요. 그랬군요. 명희 씨는 더 묻지 않으셨습니다. 그냥 찻잔을 들고 창밖을 바라보셨습니다. 햇살이 비스듬히 들어와 마루 위에 내려앉고 있었습니다.
명희 씨. 네. 아버지는 어떤 분이셨어요? 제가 모르는 아버지의 모습이 있었나요? 명희 씨는 한참 생각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그러다 천천히 입을 여셨습니다. 조용한 분이셨어요. 처음 뵀을 때도 그러셨고 마지막까지도 그러셨어요. 말씀이 없으셔서 처음엔 어떻게 대해야 할지 몰랐어요. 명희 씨는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찻잔을 내려놓고 손을 가지런히 모으셨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알게 됐어요. 말은 없어도 마음은 있다는 거요. 제가 반찬을 갖다 드리면 아버님은 늘 고맙다고 하셨어요. 그리고 며칠 후엔 반찬통을 깨끗이 씻어서 돌려주셨어요. 그 안에 과일이나 과자를 담아서요. 말로는 표현 안 하셨지만 행동으로 고마움을 전하신 거죠. 저는 그 말을 들으며 아버지의 모습을 떠올렸습니다. 과일을 담고 과자를 넣고 반찬통을 닦으시는 아버지. 그 손길이 얼마나 조심스러웠을까요? 겨울에 눈이 많이 왔을 때가 있었어요. 아침에 일어나서 밖을 봤더니 저희 집 앞 눈이 다 치워져 있더라고요. 누가 했나 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 아버님이셨어요. 새벽에 일어나서 치우신 거래요. 제가 넘어질까봐. 명희 씨의 목소리가 작아졌습니다. 그런 분이셨어요. 말은 없어도 늘 누군가를 생각하시는 분. 그게 수진 씨였고 저희 같은 이웃이었고 지나가는 길고양이였어요. 길고양이요. 네. 아버님 집 뒤편에 길고양이들이 살았어요. 아버님은 매일 저녁 밥을 갖다 주셨어요. 비가 오나 눈이 오나 거르지 않으셨어요. 한 번은 제가 물어봤어요. 왜 그렇게까지 하시냐고. 아버님은 그냥 웃으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배고픈 게 제일 괴롭다고. 저는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아버지는 평생 그렇게 사셨던 겁니다. 말없이 묵묵히 누군가를 돌보면서. 명희 씨는 아버지를 오래 알고 지내셨나요? 한 10년쯤 됐어요. 제가 이 동네로 이사 왔을 때 아버님이 이미 혼자 사시고 계셨어요. 처음엔 인사만 나누는 사이였는데 어느 날 제가 아파서 집에 있을 때 아버님이 죽을 끓여 오셨어요. 그때 좀 놀랐어요. 어떻게 제가 아픈 줄 아셨나 했더니 며칠째 불이 꺼져 있어서 걱정됐다고 하시더라고요. 명희 씨는 잠시 웃으셨습니다. 그 미소가 따뜻했습니다. 그때부터였어요. 가끔 서로 반찬도 나눠 먹고 명절 때는 같이 식사도 하고. 아버님은 말씀은 없으셨지만 함께 있으면 편안했어요. 그분 옆에 있으면 조용한 게 외롭지 않더라고요. 저는 명희 씨를 바라봤습니다. 그분의 눈가에 주름이 있었습니다. 그 주름 사이로 아버지와 함께 보낸 시간들이 새겨져 있는 것 같았습니다. 명희 씨, 아버지가 마지막에 뭐라고 하셨어요? 명희 씨는 잠시 망설이셨습니다. 그러다 천천히 말씀하셨습니다. 수진이한테 미안하다고 하셨어요. 좋은 아버지가 되지 못해서, 곁에 있어 주지 못해서. 그리고 사랑한다고 전해달라고 하셨어요. 제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참으려고 했지만 참을 수 없었습니다. 명희 씨는 조용히 제 손을 잡아주셨습니다. 괜찮아요. 우세요. 울어도 돼요. 저는 명희 씨 손을 꽉 잡았습니다. 그분의 손은 거칠었지만 따뜻했습니다. 오래된 삶의 온기가 느껴졌습니다. 저는 아버지한테 너무 못했어요. 전화 한 통 안 했고 찾아뵙지도 않았고 그냥 외면했어요. 수진 씨, 명희 씨가 제 이름을 불렀습니다. 아버님은 원망 안 하셨어요. 단 한 번도요. 오히려 당신 탓이라고 하셨어요. 당신이 좋은 아버지였다면 수진 씨가 먼저 연락했을 거라고. 그래서 이해한다고, 괜찮다고 하셨어요. 아니에요. 제 잘못이에요. 아니에요.
둘 다 서툴렀던 거예요. 사랑하는 방법을 몰랐던 거예요. 그게 잘못은 아니에요. 영희 씨는 제 눈을 바라보셨습니다. 중요한 건 지금이에요. 수진 씨가 이제 아버님 마음을 알게 됐잖아요. 그걸로 된 거예요. 아버님도 그걸 바라셨을 거예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눈물을 닦았습니다. 명희 씨가 건넨 휴지로 얼굴을 닦으면서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아버지 집이 보였습니다. 낡은 지붕, 작은 마당, 대문 앞 우체통. 모든 게 그대로였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달라 보였습니다. 그 집에서 아버지가 편지를 쓰셨다는 걸 알았으니까요. 매일 밤 저를 생각하며 펜을 들으셨다는 걸 알았으니까요. 명희 씨, 감사합니다. 편지를 전해주셔서요. 아니에요. 제가 해야 할 일이었어요. 저는 일어섰습니다. 상자를 다시 가슴에 안았습니다. 영희 씨가 현관까지 따라 나오셨습니다. 수진 씨, 네, 가끔 놀러 오세요. 이 동네에 아버님 계신 곳에도 들르시고 저한테도 들르시고.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럴게요. 꼭요. 집으로 돌아가는 길, 저는 상자를 꼭 안고 걸었습니다. 바람이 불어왔습니다. 따뜻한 봄바람이었습니다. 그 바람 속에서 아버지 목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습니다. 수진아, 밥은 잘 먹었니? 네, 아버지. 이제는 잘 먹을게요. 아빠, 나도 보고 싶었어. 그 말을 하기까지 1년이 걸렸습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사계절이 지났습니다. 봄이 오고 여름이 지나고 가을이 물들고 다시 겨울이 왔습니다. 그리고 다시 봄이 왔습니다. 1년 만에 처음으로 저는 아버지 무덤 앞에 섰습니다. 묘지는 조용했습니다. 바람이 불어와 풀들을 흔들었습니다. 멀리서 새 울음소리가 들렸습니다. 하늘은 맑았고 햇살은 따뜻했습니다. 좋은 날이었습니다. 아버지가 좋아하셨을 만한 날씨였습니다. 저는 무릎을 꿇고 앉았습니다. 비석에 새겨진 아버지 이름을 손으로 쓰다듬었습니다. 차가운 돌이었지만 왠지 아버지 온기가 느껴지는 것 같았습니다. 아빠, 저예요. 수진이. 말을 시작하니 목이 메었습니다. 하지만 참지 않았습니다. 이제는 참지 않기로 했습니다. 늦었죠? 1년이나 지나서 왔어요. 미안해요. 용기가 없었어요. 아빠 앞에 서면 뭐라고 말해야 할지 몰라서. 무덤 앞에 가져온 꽃을 놓았습니다. 하얀 국화였습니다. 어머니 무덤 옆에도 같은 꽃을 놓았습니다. 두 분이 나란히 계셨습니다. 그 모습을 보니 마음이 조금 편해졌습니다. 아빠, 편지 다 읽었어요. 한 글자도 빠짐없이 읽었어요. 처음엔 한 번만 읽으려고 했는데 계속 다시 읽게 되더라고요. 지금도 가끔 꺼내봐요. 밤에 잠이 안 올 때, 마음이 외로울 때, 아빠가 보고 싶을 때. 바람이 불어왔습니다. 꽃잎이 살짝 흔들렸습니다. 아빠는 매일 제 걱정을 하셨죠. 밥은 먹는지, 건강한지, 행복한지. 저는 그걸 몰랐어요. 아빠가 저를 신경 쓰지 않는다고 생각했어요. 정말 미안해요. 제가 몰라서 미안하고 알려고 하지 않아서 미안해요.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닦지 않았습니다. 그냥 흐르는 대로 두었습니다. 사실은요, 저도 아빠가 보고 싶었어요. 전화하고 싶었어요. 찾아뵙고 싶었어요. 하지만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어요. 15년 동안 쌓인 침묵을 어디서부터 풀어야 할지 몰랐어요. 그래서 그냥 시간을 보냈어요. 내일 하지 뭐, 다음에 하지 뭐, 그렇게 미루다가 끝이 왔어요.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아빠,
저 정말 후회해요. 그때 전화 한 통만 했어도, 한 번만 찾아뵀어도, 한마디만 했어도, 그랬으면 아빠가 혼자 그렇게 외롭지 않으셨을 텐데, 편지만 쓰지 않으셨을 텐데, 한참을 그렇게 울었습니다. 소리 내어 울었습니다. 무덤 앞에서, 아무도 없는 산 위에서 저는 처음으로 아버지 앞에서 울었습니다. 살아 계실 때는 단 한 번도 보여드리지 못했던 눈물이었습니다. 울음이 잦아들고 나서 저는 가방에서 봉투 하나를 꺼냈습니다. 그 안에는 편지가 들어 있었습니다. 제가 쓴 편지였습니다. 지난 1년 동안 저도 아버지처럼 편지를 썼습니다. 아빠, 저도 편지 썼어요. 아빠가 하셨던 것처럼. 매일은 아니지만 가끔씩요. 아빠한테 하고 싶은 말들을 적었어요. 오늘은 그걸 가져왔어요. 저는 편지를 펼쳤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소리 내어 읽었습니다. 아빠, 요즘 아침마다 밥을 잘 챙겨 먹어요. 아빠가 늘 걱정하셨던 거 기억나서요. 국도 끓여 먹고 반찬도 만들어요. 서툴지만요. 아빠, 제가 만든 밥 드셔보고 싶으셨죠? 죄송해요. 살아 계실 때 한 번도 안 해드렸죠. 목이 메었지만 계속 읽었습니다. 아빠, 아들 데리고 아빠 집에 다녀왔어요. 명희 이모님이 잘 관리해주고 계시더라고요. 마당에 풀도 뽑아주시고 창문도 닦아주시고 정말 좋은 분이에요. 아빠 곁에 그런 분이 계셔서 다행이에요. 바람이 다시 불었습니다. 편지가 펄럭였습니다. 아빠, 아들한테 아빠 이야기 많이 해줘요. 할아버지가 어떤 분이셨는지, 얼마나 조용하고 따뜻한 분이셨는지. 아들이 크면 같이 아빠 뵈러 올게요. 매년 이맘때면요. 편지를 다 읽고 나서 저는 그걸 무덤 앞에 놓았습니다. 돌멩이로 눌러서 바람에 날아가지 않게 했습니다. 아빠, 이제 후회 안 하려고요. 지나간 시간은 되돌릴 수 없으니까요. 대신 앞으로는 달리 살려고요. 제 아들한테는 아빠처럼 되지 않을게요. 아니, 아빠의 좋은 점은 배우고 부족했던 점은 채울게요. 말을 많이 할게요. 안아줄게요. 사랑한다고 말해줄게요. 저는 일어섰습니다. 무릎에 묻은 흙을 털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비석에 이마를 대었습니다. 아빠, 사랑해요. 말 안 했지만 늘 사랑했어요. 지금도 사랑해요. 그리고 고마워요. 저를 낳아주셔서, 키워주셔서, 걱정해주셔서. 비록 표현은 서툴렀어도 아빠는 좋은 아버지였어요. 이제야 알았지만 알게 돼서 다행이에요. 무덤을 떠나기 전 뒤돌아봤습니다. 아버지와 어머니가 나란히 누워 계셨습니다. 두 분 다 이제는 편히 쉬고 계실 거라고 생각하니 마음이 조금 가벼워졌습니다. 산을 내려오는 길, 저는 명희 씨 집에 들렀습니다. 약속했으니까요. 가끔 들르겠다고. 명희 씨는 반갑게 맞아주셨습니다. 수진 씨, 오셨어요? 네, 이모님. 성묘 다녀오는 길이에요. 잘했어요. 아버님도 기뻐하실 거예요. 명희 씨는 차를 내오셨습니다. 여전히 따뜻한 보리차였습니다. 저는 차를 마시며 지난 1년 동안 있었던 일들을 이야기했습니다. 명희 씨는 조용히 들어주셨습니다. 이모님, 고마워요. 저한테 편지 전해주셔서요. 그거 아니었으면 저는 평생 몰랐을 거예요. 아니에요. 당연히 해야 할 일이었어요. 명희 씨는 잠시 망설이시더니 무언가를 꺼내셨습니다. 작은 상자였습니다. 아버지가 주신 그 상자보다 작은. 이것도 드릴게요. 이게 뭐예요? 아버님이 찍으신 사진들이에요. 수진 씨 어렸을 때 사진이요. 저는 상자를 열었습니다. 안에는 오래된 사진들이 들어 있었습니다. 제가 아기였을 때
유치원 다닐 때, 초등학교 입학했을 때, 모든 순간이 담겨 있었습니다. 아버님이 이걸 정말 소중히 간직하셨어요. 가끔 꺼내 보시곤 하셨어요. 그러면서 웃으시기도 하고, 한숨 쉬시기도 하고, 사진을 보니 눈물이 또 났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슬픈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그리운 눈물이었습니다. 따뜻한 눈물이었습니다. 이모님, 제가 또 올게요. 자주요. 그래요. 언제든 오세요. 밥 먹으러 오세요. 집으로 돌아오는 차 안에서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풍경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나무들, 집들, 사람들. 모든 게 평범했지만 오늘은 달라 보였습니다. 살아있다는 게, 숨 쉬고 있다는 게, 누군가를 사랑할 수 있다는 게 얼마나 소중한지 느껴졌습니다. 집에 도착해서 저는 아들을 안아줬습니다. 꽉 안아줬습니다. 엄마, 왜 그래? 그냥 보고 싶어서. 아까 봤잖아. 그래도 보고 싶어. 아들이 웃었습니다. 저도 웃었습니다. 그리고 속삭였습니다. 사랑해. 나도 사랑해, 엄마.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이 따뜻해졌습니다. 아버지도 이런 기분이셨을까요? 제가 어렸을 때, 저를 안고 계실 때, 말로는 표현 못 하셨지만 마음속으로는 늘 이렇게 생각하셨을까요? 사랑한다고, 보고 싶다고, 행복하라고. 밤이 되었습니다. 아이를 재우고 저는 책상 앞에 앉았습니다. 서랍에서 편지지를 꺼냈습니다. 그리고 펜을 들었습니다. 아빠에게. 그렇게 시작했습니다. 오늘 있었던 일들을 적었습니다. 아버지 무덤에 다녀온 일, 명희 이모님을 만난 일, 아들을 안아준 일. 하나하나 적다 보니 편지가 길어졌습니다. 마지막 문장을 쓸 때 저는 웃고 있었습니다. 아빠, 오늘도 밥 잘 먹었어요. 걱정 마세요. 저 잘 살고 있어요. 그리고 아빠도 편히 쉬세요. 사랑해요. 편지를 접어서 서랍에 넣었습니다. 아버지가 그러셨던 것처럼 보내지 않을 편지였습니다. 하지만 괜찮았습니다. 이 마음이 어딘가 닿을 거라고 믿었으니까요. 창밖에는 별이 떠 있었습니다. 저는 그 별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아버지도 저 별 어딘가에서 저를 바라보고 계실까요? 여전히 조용히 말없이 하지만 따뜻하게. 아빠, 잘 자요. 밤은 깊어갔고 세상은 고요했습니다. 하지만 제 마음 속에는 아버지가 살아 있었습니다. 편지 속에, 사진 속에, 그리고 제 기억 속에. 그걸로 충분했습니다. 이제 저는 알았으니까요. 사랑은 말이 아니라 마음이라는 걸. 그리고 그 마음은 언젠가는 반드시 전해진다는 걸.